자, 오늘은 춘향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춘향전은 판소리계 소설이죠. 자, 그러면 넘어가서 자, 우선 근원설화부터 보면은 그 판소리계 소설 이전에는 이제 판소리였고 그 전에는 이제 이 근원설화를 바탕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 보면은 관탈민녀설화라고 되어 있어서 지배계층의 남성이 권력을 이용해서 하층 여성의 정조를 빼앗으려고 하지만 하층 여성이 이에 저항해서 정조를 지켜내는 내용의 설화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뭐 도미설화도 있고 그 다음에 우렁각시설화도 있는데 이것이 춘향전에서는 탐관오리인 변학도가 춘향이에게 수청을 요구하는 부분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 다음은 연려설화입니다. 연려설화는 여성이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정절을 지키는 내용의 설화인데 지리산녀 설화가 있고 춘향전에서는 변학도가 수청 요구를 하지만 춘향이가 그것을 거절하고 옥에 갇히는 등의 시련을 겪지만 결국에는 정절을 지켜내는 그런 내용이 있죠. 자, 그 다음은 염정설화입니다. 염정설화는 남녀 사이의 애정을 다룬 설화로 굉장히 많은 설화들에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성세창 설화도 있고 춘향전에서는 춘향이가 목련과 사랑에 빠지지만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이별을 겪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부분 보면은 이제 신원설화인데요. 이 신원설화는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의 원한을 풀어주는 내용의 설화로 주로 이제 박색터 설화라고도 있고 그 다음에 춘향전에서는 이몽룡이 억울하게 옥에 갇힌 춘향이를 풀어주고 백년해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산다라는 내용으로 이제 전달이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은 암행어사 설화입니다. 암행어사 설화는 암행어사가 탐관오리를 벌하거나 약자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내용의 설화로 주로 이제 박문수 설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춘향전에서는 암행어사가 된 몽룡이 남원에 출두하여 변학도를 징벌하는 내용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설화들이 다 뭉쳐서 이제 춘향전이 되었고, 그리고 춘향가가 처음에 나왔겠죠. 그래서 춘향가를 통해서 판소리가 인기를 얻게 되면서 그게 소설로 나오게 되는, 그래서 판소리계 소설이 되겠습니다. 자, 줄거리를 보면은 처음에 이제 소설이니까 발단, 전개, 위기, 절정, 이제 결말이 있겠죠. 그래서 발단 부분은 남원 부사의 아들인 몽룡이 퇴기월매의 춘향과 만나 퇴기월매의 딸인 춘향과 만나 사랑에 빠지고 두 사람은 백년 가약을 맺게 된다. 그리고 전개 부분에서는 그러한 이몽룡이 이제 아버지를 따라 한양으로 돌아가면서 나중에 훗날 다시 만나자라고 하면서 이별을 하는 부분. 그리고 위기 부분에서는 그 이몽룡의 아버지 대신해서 온 새로운 남원부사로 부임한 변학도가 춘향이에게 수청을 요구하고 이를 거부한 춘향은 옥에 갇히면서 이제 고초를 겪게 됩니다. 그리고 절정 부분은 여기서부터 이제 교과서에 수록된 부분인데 장원급제한 이몽룡이 이제 암행어사가 돼서 남원으로 내려오는데 내려와서 변학도의 생일잔치에 참여를 하면서 어사출두를 하고 변학도와 탐관오리를 징벌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마지막 결말 부분 보면은 춘향과 이몽룡이 재회를 하고 춘향은 이 정려의 부인이 되는 거죠. 정려의 부인으로 봉해져서 두 사람은 행복한 일생을 보낸다. 자, 그러면 구체적인 내용부터 하나씩 볼 건데 이 내용은 선생님이 여기에 보면은 위에는 위쪽 이렇게 파란색으로 된 부분은 구체적으로 교과서의 어느 부분에 되어 있는지 나타나 있고 거기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밑에다가 이렇게 놔뒀습니다. 그러니까는 한번 이제 다시 복습을 하면서 이 내용을 한번 멈춰놓고 그 내용에 대해서 필기를 하면서 하면은 조금 더 도움이 되겠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30페이지 그리고 7번째 줄에서 8번째 줄까지 보면은 춘향은 새로 부임한 사또 변학도의 수청 요구를 거부해서 옥에 갇히게 된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춘향이가 약속을 지키는 거죠. 이몽룡에 대한. 그러면서 정절을 지키면서 자신의 뜻을 꺾지 않는다. 그래서 정절에 관한 내용도 있으니까 이것도 아까 설화에서 봤었죠. 자, 그 다음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30페이지 그리고 12번째 줄부터 14번째 줄 인근 고을에 수령들이 모여든다부터 주인이 되어 하인을 불러 분부하되 라는 부분을 보면은 잔치를 위해서 여러 관리들이 이제 모여있는 모습들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교과서 30페이지부터 30페이지의 17번째 줄부터 19번째 줄까지는 이렇듯 요란할제 온갖 깃발이며부터 어사의 마음이 심란하구나 라를 보면서 이 변학도란 사람이 백성들은 살기 힘든데 사치스럽고 요란한 생일잔치를 묘사하면서 이 탐관오리로서의 면모를 부각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죠. 자, 그 다음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30페이지의 19번째 줄, 이제 요게 굉장한 핵심인데, 어사의 마음이 심란하구나 라고 나와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보면 편집자적 논평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 편집자적 논평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변학도의 화려한 생일잔치를 본 어사의 내면 심리를 드러내는데, 그 내면 심리를 직접 편집자가 등장을 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죠. 아, 이때 뭐 이몽룡의 마음은 이랬구나 라고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부분이라서 이 편집자적 논평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이 부분이 핵심이라서 나중에 아마 시험이나 어디서도 다 이 부분이 핵심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편집자적 논평 부분은 꼭 표시를 해두고 여러분들 알 수 있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를 묶어서 절정 1부분, 봉관사또의 화려한 생일잔치에 이제 이몽룡이 참석하는 부분이 되겠죠. 그 다음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찌 아니 명관인가 라고 하면서 교과서 32페이지 첫 번째 줄 보면은 이 부분, 그래서 굉장한 표현법이 드러나 있죠. 어찌 아니 명관인가. 명관은 명관리이다. 너무 좋은 관리이다 라고 했는데, 사실 변학도가 그런 명관이 아닌 거죠. 근데 이를 반대로 표현한 거죠. 그래서 반어적으로 표현한다. 이제 반어법이 들어가 있는 거죠. 뭐 그거죠. 뭐 학교에서 너무 늦게 온 친구한테 선생님이 야, 너 진짜 일찍 온다 이러면은 실제로는 일찍 오지 않았지만 반대로 설명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변학도가 탐관오리인데 또 불구하고 어찌하니 명관인가 라고 하면서 마치 좋은 관리라고 하면서 반대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서술자의 개입이자 편집자적 논평이 드러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32페이지 첫 번째 줄에서 네 번째 줄까지. 운봉 영장이 그 고동을 보고 술잔이나 먹여 보냄이 어떠하오 라는 부분인데, 여기서 이제 운봉 영장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조금은 감도 있고 좀 특별한 인물이에요. 그래서 운봉 영장이 이몽룡을 생일잔치에 참석을 시키죠. 원래는 변학도는 참석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운봉 영장은 그냥 우리 술이나 먹여 보냅시다 라고 이렇게 하는 인물인데, 그래서 이 운봉 영장은 지인지감, 좀 사람을 보는 눈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 있죠. 보더라도 이 사람의 잠재력을 알거나 이 사람의 숨겨진 그런 능력 같은 걸 아는 사람.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운봉 영장은 지인지감, 사람을 좀 잘 알고 있는, 감이 좀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교과서 32페이지 7번째 줄, 뒷입맛이 사납겠다. 그러니까는 자신은 변학도는 이몽룡을 이 잔치에 참여시키고 싶지 않았는데, 운봉 영장이 참여시키자고 해서 결국엔 참여를 시켰는데, 그 이몽룡을 잔치판에 끼워준 것을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거죠. 뒷입맛이 사납겠다. 그러니까 씁쓸한 거죠. 아, 참석은 시키지만 내가 영 마음에 내키지 않네? 이런 의미로 서술자의 개입, 그리고 편집자적 논평이 드러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교과서 32페이지 8번째 줄, 도적질은 내가 하마, 오라는 네가 져라. 여기서 말하는 오라는 포송줄 같은 그런 이제 체포할 때 하는 그런 줄 같은 게 되겠죠. 속담의 뜻을 보면은 나쁜 짓을 해서 이익은 자기가 차지하고 그것에 대한 벌은 남 보고 받으라는 경우를 비유하는 말이다. 그러니까 둘이 도둑질을 같이 했어요. 근데 거기서 나오는 이득은 내가 챙기고 만약에 잡혀가게 되면 네가 잡혀가라,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어사출두에 대한 몽룡의 의지가 드러난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네가 주는 거를 먹겠지만 나중에 너는 잡혀갈 거야,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다음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32페이지의 11번째부터 13번째 줄, 마루 위에 모든 수령이부터 막걸리 한 사발 놓았구나 라는 부분에 보면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굉장히 형편없는 상을 받게 된 거죠. 다른 사람들은 막 고기도 있고 한데, 이 어사또는 뭐 깍두기 있고 별 반찬이 없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그 다음에 교과서 32페이지 12번째 줄에 보면 어찌하니 통분하랴, 이 부분도 서술자가 개입을 한 거죠. 그래서 편집자적 논평이자 서술자의 개입이다. 굉장히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편집자적 논평이 굉장히 많이 드러나고 있죠. 자, 그 다음 부분 보면은 교과서 32페이지 14번째부터 15번째 줄에 보면은 운봉 영장의 갈비대를 직진 쑤시며 갈비 한 대 먹고 지고 라고 되어 있는데, 보면은 갈비가 두 개가 등장을 해요. 이 운봉 영장의 갈비대는 사람의 신체에 있는 갈비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갈비 한 대 먹고 지고의 갈비는 먹는 음식의 갈비죠. 그래서 결국에는 사람의 갈비뼈를 가리키면서 잔치상에 올라온 갈비를 먹고 싶다고 말한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언어 유희가 굉장히 많이 드러나는데, 그 언어 유희 중에서도 첫 번째 이 동음이요.
동음이라는 거는 같은 발음, 근데 뜻이 다른 거. 그러니까 갈비라는 발음은 똑같지만 사람의 신체 부위에 있는 갈비와 음식의 갈비. 그래서 이거를 두 가지가 비슷하니까 이거를 활용해서 언어 유희 좀 재밌게 표현한 부분이 되겠죠. 자, 그 다음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33페이지 첫 번째 줄부터 두 번째 줄까지 보면은 이런 잔치의 풍요로만부터 차운 한 수씩 하면 어떠하고 해서 차운이라는 거는 이제 시를 짓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그 선비들은 이런 차운을 통해서 지금으로 따지면 약간 놀이 같은 개념인 거죠. 그러면 여기서 차운을 왜 제시했을까라고 보면 첫 번째, 어색한 분위기를 전환시키기 위해 지금 이몽룡이 등장을 하면서 음식을 줬는데 그 음식에 대해서도 만족을 못하고 나 저 갈비 먹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런 어색한 분위기를 전환시키기 위해서 또 하나는 이 거린, 이몽룡을 쫓아내기 위해서 이 차운이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어려웠대요. 근데 그 차운을 하게 되면은 이 거린 이몽룡이 부끄러워서 도망가겠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이걸 제안을 한 거죠. 자, 그 다음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부분 보면은 교과서 33페이지 6번째부터 7번째 줄까지 좋은 잔치에 와서 술과 안주를 배불리 먹고 사실은 그렇지 않았죠. 그죠?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한 거죠. 그래서 반어적 표현. 아까도 앞에도 있었고 여기도 반어적 표현이 나오죠. 그래서 이런 표현법 같은 거는 조금 중점적으로 잘 알아둬야 합니다. 자, 그 다음 교과서 33페이지에 8번째부터 9번째 줄 보면은 좌중 사람들이 다 짓지도 못했는데 순식간에 글 2기를 지었으되 이몽룡은 지금 암행어사가 된 인물이잖아요. 그죠? 굉장히 똑똑하고 능력이 있는 인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몽룡이 뛰어난 문제, 이 글을 짓는 그런 재주를 갖고 있는 인물임을 잘 드러내고 있다라는 부분도 알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 부분 보면은 교과서 33페이지 9번째부터 10번째 줄. 이몽룡이 시를 지었는데 어떤 시를 지었냐면 백성들의 생활 형편과 봉관사또의 행정 실태를 생각하며 지었겠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역시 이 서술자가 개입해서 드러내 주는 거죠. 그래서 이몽룡은 삼가놀이에 가렴주구와 그로 인한 백성들의 고통을 고려하여 한 시를 지었다. 그러니까는 이 한 시를 지은 의도에 대해서 지금 직접 서술자가 개입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 이 가렴주구라고 나와 있는데 이 가렴주구가 무슨 뜻이냐면은 여러분들 이게 사자성어잖아요. 그죠? 가렴주구가 무슨 뜻이냐면 가혹하게 세금을 거두고 백성의 재물을 억지로 빼앗는 행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결국에는 주로 권력자나 관리가 백성에게 과도한 세금이나 부역, 노동 같은 거 시키면서 착취하는 그런 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 탐관오리의 가렴주구, 지금 변학도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단어로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가혹하게 거두고 가혹하게 빼앗고 요구한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로 인해서 백성의 고통을 생각해서 한시를 지었고 이 한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교과서 33페이지 12번째부터 15번째 줄까지 보면은 금준미주 천인열이요부터 해서 가성고처 원성고라라고 되어 있는데 형식은 칠원절구 이제 7글자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표현법은 은유법하고 대구법이 드러나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주제는 가렴주구 아까 위에서 설명했었죠. 그래서 가혹하게 세금을 거두고 백성의 재물을 억지로 빼앗는 행위를 하는 정치인들에 대한 비판을 한 거죠. 그러니까는 지금 차운 짓기를 했는데 그 차운을 통해서 지금 탐관오리를 비판하고 있는 장면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다시 돌아와서 보면은 이제 한글로 좀 되어 있는 부분을 보면은 금동이의 아름다운 술은 온 백성의 피요. 그러니까 이 아름다운 술과 백성의 피는 같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제 원관념이 뭐냐? 원래는 이 백성의 피를 설명하기 위해서 보조관념인 요 술을 이제 예시로 든 거죠. 그러니까 너네가 마시고 있는 술이 백성의 피다. 그리고 옥소반의 아름다운 안주는 백성의 기름이다. 요건 역시 설명할 때 보면은 안주, 너네가 먹는 안주 그거 다 백성들이 힘들게 일해서 해놓은 거다. 그리고 촛불 눈물 떨어질 때 백성 눈물 떨어지고 그 다음에 노랫소리 높은 곳에 원망소리 높았어라 라고 하면서 이렇게
여기서는 은유법이 드러나 있는 거죠. 지금 이 부분들이 은유법이. 그래서 은유법은 A는 B이다 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거는 내 마음은 호수요라고 하면은 그 호수요라고 하는 부분이 A는 B 되어 있는데 여기도 아름다운 술은 백성의 피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 두 개를 묶어서 대구법이죠. 비슷한 구절이 이제 반복이 된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대구법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부분 보면은 교과서 34페이지 6번째에서 7번째 줄 보면은 이런 한시를 보고 이렇듯이 지었을 때 본관사또는 몰라보고부터 앞불사 일이 났구나. 이 시를 듣자마자 운봉영장은 눈치를 챘죠. 아, 이몽룡이 암행어사겠구나. 근데 변학도는 이 시를 보고도 전혀 눈치를 못 채는 거죠. 그래서 이 운봉영장은 조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좀 사람을 좀 볼 줄 아는 눈치가 좀 있는 인물이고 변학도는 전혀 그렇지 못한 그래서 여기까지가 절정 이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몽룡의 한시를 보고 운봉이 그의 정체를 눈치챘다라는 부분까지입니다. 자, 다음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34페이지 10번째부터 12번째 줄까지 보면은 공방을 불러 돗자리 불품 단속부터 사령 불러 비상대기 단속까지를 보면은 이제 운봉이 이몽룡이 암행어사인 걸 알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관리들을 단속하면서 어사 출두에 대비하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은 확장적 문체를 통해 장면의 극대화가 나타냈는데 이게 어떤 설명이냐면 예전에 이 재미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뭐 예를 들면 뭐 춘향전을 보는데 춘향전이 만약에 1시간짜리라고 했을 때 그 부분 중에 재미있는 부분이 있고 재미없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재미있는 부분은 길게 늘려야 더 좋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장면의 극대화. 사실은 얼마 안 되는 부분임에도 그 부분을 늘려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것을 장면의 극대화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교과서 34페이지 14번째 줄을 보면은 소피 보고 들어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변학도가 물어본 거죠. 어디 갔다 왔냐? 그랬더니 운봉이 자신이 감지한 이상한 낌새를 둘러대기 위해서 아, 나 지금 화장실 갔다 왔다 라고 설명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교과서 34페이지 17번째 줄 보면 뭐 보소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판소리 사설 고유의 문체입니다. 그래서 관객들에게 이야기하듯이 하는 표현 방식인데 얘가 판소리 개소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판소리 개 소설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 판소리 사설의 고유 문체가 아직도 남아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교과서 34페이지 17번째부터 22번째 줄까지 보면은 이때 어사또가 몰래 신호할 때부터 햇빛같이 번쩍 들어. 이 부분은 이제 암행어사가 이제 출동하는 부분이 되겠죠. 근데 출동하기 전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열거의 방식으로 굉장히 속도감 있게 전개하면서 긴장감이 느껴지죠. 좀 있으면은 암행어사가 출두할 건데 그 준비하는 장면들을 굉장히 속도감 있게 지금 전개하고 있기 때문에 긴장감이 많이 느껴지죠. 자, 그 다음 교과서 34페이지 23번째부터 25번째 줄 보면은 암행어사 출두야부터 초목금수인들 아니 떨냐라는 부분이 되면은 여기서 이제 극적인 반전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제까지 거린인 줄 알았던 이몽룡의 정체가 공개가 되면서 상황에 극적인 반전이 일어난다. 그리고 여기도 편집자적 논평이 되겠고 또 여기 드러나 있는 부분이 이제 직유법하고 과장법인데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암행어사 출두라고 했는데 어떻게 이 초목금수 이 뭐 동물들이 다 어떻게 떨어요? 그 말 한마디에. 그러니까 되게 과장법이 드러나 있고 그래서 직유법은 은유법하고 비슷하지만 뭐뭐처럼 뭐뭐 듯이 뭐뭐 가치가 드러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직유법이라는 거는 예를 들면 사과 같은 내 얼굴 하면은 사과랑 내 얼굴은 같은데 중간에 요 같은 가치라는 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직유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부분 보면은 교과서 34페이지 23번째 줄부터 37페이지 두 번째 줄까지를 보면은 암행어사 출두야부터 애고 박터전내까지 보면은 굉장히 짧은 호흡. 그러니까는 문장이 굉장히 짧잖아요. 그죠? 이게 문장이 예를 들어서 뭐 세 줄이 돼요. 그러면 길잖아요. 그죠? 호흡이. 근데 그게 짧게 문장을 하다 보면은 읽는 나 자신도 짧게 읽으면서 긴장감도 생기고 속도감도 생기면서 이렇게 긴장감을 조성하고 어사 출두 장면을 실감나게 표현한다. 이 어사가 출두하는 장면인데 세 줄씩 막 길어져요. 그러면은
조금 지루한 감이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는 굉장히 긴장감을 조성하면서 지금 어사출두하는 장면을 실감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부분 보면은 36페이지 첫 번째 줄 보면은 동서문의 출두 소리, 청천에 진동하고, 그러니까 암행어사 출두하는 소리가 막 하늘에 진동한다. 이것도 굉장히 이제 과장법이 되겠죠. 그 다음 교과서 36페이지 두 번째부터 일곱 번째 줄, 그래서 공영들라부터 공방공방까지를 보면은 아전들을 징계하는 장면을 속도감 있게 표현한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속도감 있게 표현한다. 이거는 굉장히 빠르게 진행시키는 거라고 선생님이 이야기했었죠. 자, 그 부분도 다 되어 있고, 자, 그 다음 부분 보면은 37페이지 네 번째부터 여섯 번째 줄까지 보면은 모든 수령이 도망갈 때 깨지느니 북과 장고라 라는 부분들을 보면은 이 어사출도에 당황해서 도망치는 수령들의 모습을 열거하고 대구하고 대구법이 있고, 그 다음에 과장을 해서 표현하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상황의 급박함을 드러내면서 탐관오리들을 굉장히 희화화, 좀 재미있게 표현한 거죠. 이 사람들이 도망가는데 그냥 도망가는 게 아니라 너무 우습게 도망가는 모습들을 통해서 재미를 주는 거죠. 그 다음 37페이지 네 번째부터 다섯 번째 줄에 보면은 인괴, 병부, 탕건, 갓, 칼집 이런 것들은 뭘 나타내냐면 지위나 신분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탕건을 쓰는 계급인지, 그리고 이 칼집은 뭐 무사를 나타낸다든지 그런 게 되겠죠. 자, 그 다음 보면은 37페이지 여섯 번째부터 여덟 번째 줄까지 보면은 봉관사또가 똥을 싸고 물 마르다 목 들여라 하는 부분은 이 공포에 질려서 굉장히 비정상적으로 행동하는 변학도의 모습을 희화화해서 우스꽝스럽게 표현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 골개미가 드러난다고 했는데, 이 골개미가 뭐냐면 원래 있던 권위가 있는 사람의 그 권위를 떨어뜨리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원래 이 변학도라는 사람이 남원 부사잖아요. 그죠? 굉장한 계급을 가진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막 무서워서 똥을 싸고 막 어디 쥐구멍에 들어가듯이 하는 행동들을 보면은 굉장히 우습게 표현하면서 재미를 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권위가 위에 있는데 그 권위를 떨어뜨려서 재미있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골개미가 드러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교과서 37페이지 여덟 번째 줄, 문 들어온다, 바람 닫아라, 그리고 물 마르다, 목 들여라. 이것도 굉장히 어색하죠. 그래서 이 두 부분이 바뀐 거죠. 그래서 바람 들어온다, 문 닫아라는데 이거를 앞뒤를 바꾸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목 마르다, 물들여라 이 부분을 바꿔서 표현한 거죠. 이런 거 이제 도치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언어 유의가 이제 드러난 부분이죠. 아까 앞에서 뭐 동음 이의어도 있었고, 그죠? 동음 이의어에 의한 언어 유의도 있었고, 여기서는 이제 도치도 드러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렇게 바꿔서 오죽 당황했으면 이렇게 바꿔서 이야기를 했을까. 그런 부분도 있고, 자, 그 다음 부분 보면은 교과서 38페이지 두 번째 줄에 이제 수의사또라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헷갈리는 게 여기서 변사또, 변학도가 있지만 이 수의사또는 누굴 이야기하는 거냐면 이 이몽룡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교과서 38페이지 세 번째부터 네 번째 줄까지 보면은 이 골은 대감이 좌정하시던부터 객사로 자리를 옮겨라 라는 부분을 보면은, 원래는 그 지금 변학도가 있던 그 직책 남원 부사가 자기 아버지가 계시던 곳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신의 부친이 공무를 보던 곳이므로 자리를 정리하여 다른 곳으로 옮긴다. 그래서 부친에 대한 예우와 이제 존경을 드러내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일하시던 곳인데 거기서 이렇게 뭔가 어떤 불미스러운 일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나오는 거죠. 뭐 여기서 뭐 고문을 한다던가 아니면 뭐 벌을 준다던가 그런 것들은 다른 데서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교과서 38페이지 여섯 번째 줄, 본관은 봉고파직이라 라고 하면서 이제 직위가 해제되는 거죠. 탐관오리를 징벌한다. 인과응보. 이제 뿌린 대로 걷는 거죠. 그 부분. 그래서 여기까지가 절정 3부분, 몽룡이 암행어사를 출두해서 변학도와 탐관오리를 징벌한다. 자, 그 다음 교과서 38페이지 12번째 줄, 저 계집은 무엇이냐. 지금 이미 이몽룡은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춘향인 줄 알면서 모른 척하면서 물어보는 거죠. 그 다음에 교과서 38페이지 14번째 줄, 관정발악한 죄라고 하면서 네 죄가 뭐냐면 변학도의 수청 요구를 거절한 죄이다 라고 하면서 지금 그 죄목을 이야기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교과서 38페이지 14번째 줄 보면은 옥중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옥의 이제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춘향이 시련을 겪는 공간이죠. 그곳에 갇혀 있는 거죠. 왜냐하면 변학도에 수청을 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신분 상승을 위해서는 춘향이 반드시 거쳐야 되는 통과 의례적 공간이다. 이 통과 의례적 공간이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뭔가 이제
여러분들 이제 성장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항상 일들을 좀 거쳐야 되는데, 이 춘향이 같은 경우에는 이 옥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나중에 신분상승도 될 수 있고 이몽룡과 결혼할 수 있었어요. 왜냐면 옥에 갇힌 이유가 변학도에 수청을 들지 않았기 때문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춘향이한테 옥이라는 공간은 시련을 겪는 공간이자 춘향이가 꼭 여기를 거쳐야지만 나중에 신분상승을 할 수 있는 공간. 만약에 변학도에 수청을 들었다면 춘향이는 옥에 갇히지 않았겠죠. 그죠? 그러면 당연히 왔을 때 이몽룡도 실망을 하고 뭐 신분상승이 안 된다던가 결혼을 할 수 없었겠죠. 그죠? 그런 공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예를 들면 그 단군 신화에 보면은 이 곰과 호랑이가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비니까는 햇빛이 들지 않는 공간에서, 햇빛이 들지 않는 동굴에서 100일 동안 쑥과 마늘만 먹으라고 했죠. 그죠? 이 공간, 이런 것들이 다 여기서는 통과 의례적인 거죠. 그래서 이거를 거쳐야지만 너네들이 원하는 걸 될 수 있다 했는데, 호랑이는 결국 할 수 없었고, 곰은 그걸 지킴으로써 결국 자신이 원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똑같이 이 춘향도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공간이 이 옥이라는 공간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햇빛이 들지 않는 동굴 100일, 쑥과 마늘은 이 통과 의례적인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 교과 38페이지 17번째 줄, 수절이 정절이라 하면서 음의 유사성, 이 절이 반복되죠.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언어 유의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앞에서 동음 이어도 있었고, 그 다음에 도치에 의한 언어 유의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음의 유사성에 의한 언어 유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다 농담을 하는 거죠. 재미있게. 자, 그 다음 부분 보면은 교과서 38페이지 17번째 줄부터 18번째 줄 보면은 본관사또가 수청으로부터 관장발악한 춘향이로소이다 하면서 춘향이 옥에 갇히게 된 내력, 그리고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그리고 신분 제약을 뛰어넘는 이제 사랑을 엿볼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신분은 다르지만 이몽룡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걸 다 견뎠던 거죠. 그 다음에 교과 38페이지 20번째 줄부터 21번째 줄까지 너만한 년이 수절한다고부터 내 수청도 거절할까 하면서 마지막으로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정절에 대한 춘향의 의지를 시험하고자 한다. 그래서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춘향과 이몽룡의 재회의 장면에 극적 효과를 높인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옥에 와갖고 나 사실 암행어사인데 너 풀어줄게, 이런 거보다 좀 더 이렇게 이런 과정을 거쳐서 재회를 하면은 조금 더 극적인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또 하나는 춘향의 연려 형상을 강화한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봤는데도 사실은 남원부사를 벌하기 위해 온 암행어사가 수청을 들라라고 했는데 그것도 거절한 거죠. 그런 걸 통해서 춘향의 연려 형상을 조금 더 강조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교과서 38페이지 23번째 줄, 내려오는 관장마다 낱낱이 명관이로구나 하면서 이것도 반대로 표현한 거죠. 야, 너 저기 벌한다고, 변학도 벌한다고 왔는데 너도 똑같구나 라고 하면서 이제 반어적으로 표현하고 굉장히 냉소적인 태도가 드러나 있죠. 자, 그 다음 부분 보면은 교과서 38페이지 23번째부터 24번째 줄, 층암 절벽 높은 바위부터 푸른 나무 눈이 온들 변하리이까 라고 하면서 자신의 지조와 절개를 바위하고 나무에 비유하면서 어사또의 수청 요구를 거절하죠. 우리가 푸른 나무, 뭐 소나무에 눈이 온다 그래서 결국엔 그게 하얗게 변하거나 다르게 변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나도 변하지 않는다. 저 절벽 위에 높은 바위가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변하지 않는 것처럼 내 마음도 그렇게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어사또의 수청 요구를 이제 거절한 거죠. 이몽룡이 했던 그 수청 요구를 거절한 거죠. 그러면서 교과 38페이지 22번째부터 25번째 줄까지 보면은 춘향이 기가 막혀부터 어서 바삐 죽여 주옥까지 보면은 수청 요구를 단박에 거절하면서 연료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불의한 권력에 저항하는 민중으로서의 면모를 모두 보여준다. 이런 부분도 앞에 있는 설화 부분이 다 들어갔다고 볼 수가 있겠죠. 연료설화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부분들, 관탈 민녀설화 부분들이 다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교과 38페이지 27번째 줄부터 28번째 줄까지 보면은 천만당부하였더니 어디를 가셨는지 나 죽는 줄이라는 부분 보면은 자신이 죽게 되면 시신을 거두어 달라고 당부를 하면서 나는 죽음도 두렵지 않다. 그러니까 춘향의 굳은 의지가 드러나 있는 거죠. 야, 너 죽을 수도 있어. 수청 들어라고 했는데 난 차라리 죽겠어 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춘향의
굳은 의지가 드러난다. 그 다음 부분 보면은 교과서 39페이지 두 번째부터 네 번째 줄까지 보면은 얼굴을 들어 나를 보라. 어사또로 뚜렷이 앉아있구나. 이제 보게 된 거죠, 얼굴을. 그래서 이게 여기가 갈등이 해소되는 계기이자 굉장한 극적인 반전. 사실은 나 암행어사였어. 암행어사가 바로 나 이몽룡이었어. 라는 부분 드러나 있는 거죠. 다음에 교과서 39페이지 다섯 번째 줄 보면은 가을철. 이 가을철은 변학도가 수청을 요구했던 그런 때죠. 그리고 넘어가서 교과서 39페이지 여섯 번째 줄 보면 봄이라는 거는 이몽룡이 돌아와서 자신을 구해준 때. 그래서 39페이지 여섯 번째 줄에 이와 충풍이 뭐냐면 어사가 된 몽룡을 비유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몽룡이 이제 봄에 와서 나를 구해줬는데 그거를 어사가 된 이몽룡을 비유하는 의미로 이와 춘풍이라는 걸 이렇게 드러내고 있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결말 일부분. 춘향과 몽룡이 재회를 하고 있다 하고 나타나 있고, 자, 그 다음 교과서 39페이지 10번째, 12번째, 14번째 줄에 보면은 어찌하니 좋을쏜가,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누가 아니 칭찬하랴, 그 다음 일희일비가 아니 되랴 라는 부분들은 전부 다 소설자의 개입이자 편집적 논평이 드러나 있는 부분이 되겠죠. 여기도 중요한 부분이니까 잘 알아두면 좋겠죠. 그 다음 교과서 39페이지 12번째부터 14번째 줄. 그래서 이때 춘향이 남원을부터 고향을 이별하니 일희일비가 아니 되랴 라는 부분을 보면서 죽을 위기에서 벗어난 몽룡과 함께 서울로 가는 기쁨. 근데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고향을 떠나는 슬픔. 그러니까 일희일비는 하나가 기쁘고 하나가 슬프다. 그래서 기쁜 거는 이몽룡과 함께 서울로 가는 거. 슬픈 거는 고향을 떠나야 되는 그런 슬픔. 자, 그 다음 교과서 40페이지 첫 번째 줄에 보면은 부용당하. 이거는 춘향 집의 별당을 이야기하는 거죠. 다음에 40페이지의 네 번째 줄에 영주각이라는 거는 광활로에 있는 누각. 그러니까 지금 고향에 있는, 남원에 있는 그 광활로에 있는 누각 이름인 거죠. 자, 그 다음에 40페이지 여섯 번째 줄, 귀한 벗이라는 거는 자신을 가리키는 거고, 그 다음에 교과서 40페이지 다섯 번째 줄부터 일곱 번째 줄까지 보면은 봄풀은 해마다 푸르되 나를 두고 말함이라. 여기서는 지금 당나라 시인 왕유의 한 시인 산중송별의 마지막 구절을 인용을 한 거죠. 그러면서 그 인용을 통해서 고향인 남원을 떠나는 춘향이의 그 감회, 자기의 감정, 느낌을 드러내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과서 40페이지 11번째 줄. 그래서 이제 올라가면서 어사또는 좌도와 우도의 고을을 두루 다녀 민정을 살핀 후라는 부분은 이몽룡이 어사로서의 이제 임무를 수행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교과서 40페이지 14번째 줄. 춘향으로 정열 부인에 봉한다. 이 정열 부인이 됨으로써 춘향의 신분도 상승하고, 그 다음에 이몽룡과의 혼인이 사회적으로 이제 공인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정열 부인이 되기 위해서 춘향이가 노력을 했고, 자신의 정절을 지킨 대가로 이 정열 부인에 봉해지게 된 거죠. 자, 그 다음 마지막 부분 보면은 교과서 40페이지 15번째부터 18번째 줄 보면은 이조판서, 호조판서부터 일품관직에 올라 길이 전해지더라 라는 부분을 보면은 주인공뿐만 아니라 그 자식들까지 다 부귀영화를 누린다. 이게 바로 고전소설의 특징이죠. 행복한 결말이라는 거. 고전소설은 대부분 다 이런 행복한 결말을 갖고 있습니다. 결말 이 부분을 보면은 여기까지가 춘향이 몽룡의 정실 부인이 되어 행복한 일생을 보낸다까지입니다. 자, 이제 학습활동을 보면은 학습활동 1-1번 보면은 암행어사가 된 몽룡이 정체를 숨기고 남원에 내려와 옥에 갇힌 춘향을 만나게 된다. 몽룡은 본관사또의 생일잔치에 가서 그가 백성들을 수탈하고 있음을 암시하는 시를 짓게 되고, 그리고 그 다음 부분 보면 몽룡이 암행어사로 출도해서 본관사또를 봉고파지, 직위 해제를 시키는 거죠. 그리고 춘향이에게 자기 정체를 밝힌다. 그리고 춘향은 이몽룡과 함께 한양으로 가서 정열 부인에 봉해지고 두 사람은 행복하게 살아간다. 이 부분이 이제 활동 1-1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 부분 보면은 1-2번. 자, 이제 각 인물들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그 인물의 이제 성격을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춘향이 같은 경우에는 본관사또의 수청을 거절하고 한양에 간 이몽룡을 끝까지 기다렸다. 그렇기 때문에 의리하고 절개를 중시하고, 그다음에 주체적이고 굉장히 의지적인 인물이 되겠죠. 이몽룡 같은 경우에는 옥중에 춘향이에게 자신의 신분을 속이죠. 그리고 암행어사가 돼서 춘향을 위기에서 구출하죠. 이 이몽룡도 마찬가지로 의리를 중시한 거죠. 근데 또 웃긴 게
주도 면밀하지만 의문스러운, 되게 능청스럽죠. 자기가 신분을 속이는 등의 이런 행동을 통해서 능청스러운 면도점이 있고, 자, 변학도를 보면은 춘향에게 수청을 강요하고 옥에 가두고 자신의 생일잔치에 거린으로 등장한 이몽룡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근데 또 이몽룡의 정체를 알아채리지 못하는, 그래서 굉장히 탐욕스럽고 인색한, 거지한테도 뭔가를 주기 싫어하는 그런 성격이고, 그 다음에 어리석고 눈치가 없죠. 운봉영장은 한시를 듣고 바로 알았지만 이 변학도는 알지 못했죠. 자, 그 다음 부분 보면은 주제를 좀 보면은 이 춘향과 이몽룡의 관계에 집중해 보면은 춘향을 통해서 유교적인 정절, 제일 유교 시대 때 중요한 게 연려, 그 의식을 고취하고 신분을 뛰어넘는 남녀간의 지순한 사랑이다. 근데 이거를 본관사또 대 춘향 이몽룡의 관계에 주목해 보면은 탐관오리, 불의한 계층에 대한 서민 계층의 저항과 인간 해방이다.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두 부분에 나눠서 주목해 보면은 또 다른 주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학습활동 2번을 보면은 32쪽 어사또의 상을 보니 어찌하니 통분하랴. 여기서는 소리꾼이 작중 상황에 대해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직접 청중에게 말하던 판소리의 언어적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자신의 생각을 이제 청중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판소리라는 거는 이렇게 좀 소통이 많이 가능했던 건데, 그래서 그런 특징들이 지금 판소리의 소설까지도 이렇게 넘어오고 있다. 자, 그 다음 보면은 공방불러 돗자리 단속, 물품 단속, 병방불러 역마 단속, 관청색 불러 다과 단속, 그 다음에 옥형리 불러 죄인 단속, 집사 불러 형구 단속, 형방 불러 문서 장부 단속, 사령 불러 대기 단속이라는 부분은 열거되고, 반복 등을 통해서 판소리의 특유의 확장적 문체, 그러니까 재미있는 부분을 늘리고 재미없는 부분은 줄이고,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뭐 선생님도 뭐 소설을 어디서 친구한테 재밌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재밌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앞부분이 좀 재미가 없었어요. 그럼 그 부분을 줄이고 재미있는 부분은 더 늘려서 재미있게 하는, 그래서 이런 판소리 개수설의 특유의 확장적 문체가 드러난다. 자, 그 다음 교과 37페이지 보면은 추워라 문 들어온다 바람 닫아라, 목마르다 물 마르다 목 들여라. 이거는 언어의 도치, 이제 바뀐 거죠. 이렇게 언어의 도치를 통해서 인물을 풍자한다. 그래서 풍자적인 표현은 판소리계 소설의 공통적인 특징이다. 그래서 이런 특징들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정리를 해보면은 이 갈래는 판소리계 소설이자 고전소설, 그 성격은 해학적, 풍자적, 평민적. 그래서 해학적이라는 거는 재밌게 표현하고, 풍자는 날카롭게 지금 비판하는 부분들이 있죠. 제재는 춘향의 정절, 주제가 좀 여러 가지인데 보면은 남녀를, 신분을 초월한 남녀 간의 사랑, 이몽룡과 성춘향이 되겠죠. 그리고 불의한 지배계층에 대한 백성의 항거, 이거는 변학도와 춘향이가 되겠고, 그 다음에 신분 갈등의 극복을 통한 인간 해방, 이것도 아까 이야기했던 이몽룡과 변학도와 춘향이 모두가 포함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특징을 보면은 첫 번째, 해학과 풍자에 의한 골개미가 드러난다. 이거 드러나 있는 부분 어딘지 설명해 줬죠? 그 변학도가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서술자의 개입 엄청 많았죠. 그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알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여러 근원설화의 영향을 받았으며 판소리를 거쳐 소설로 정착되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근원설화들이 합쳐져서 판소리가 되었고, 그게 판소리가 재미있으니까 소설로까지 정착이 된 거죠. 네 번째, 판소리의 영향으로 운문체와 산문체. 운문체 같은 경우에는 원래 판소리가 이제 진행됐던, 근데 그게 소설로 바뀌면서 이제 산문체도 등장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한자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부분은 이제 양반층의 언어. 근데 비속어 같은 경우에는 서민층의 언어가 혼재돼서 나타난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도 양반층하고 서민층이 모두 즐기던 그런 작품이었을 것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 발단부터 결말 부분까지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발단 부분 보면은 남원부사의 아들인 몽룡이 퇴기 월매의 딸 춘향을 만나 사랑에 빠지고 100년 가약을 맺는다. 그리고 전개 부분 보면은 이몽룡이 아버지를 따라 한양으로 돌아가게 되고 둘은 훗날을 기약하며 이별한다. 위기 부분에 보면 남원부사로 새로 부임한 변학도는 춘향에게 수청을 강요하고 이를 거부한 춘향은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절정 부분 보면은 장원급제한 몽룡은 암행화사가 돼서 남원으로 데려오고 변학도의 생일잔치에 어사출도를 하면서 징벌한다 라는 부분까지, 그리고 마지막 춘향과 이몽룡이 재회하고 춘향은 정렬 부인에 봉해져서 두 사람은 행복한 일생을 보내게 된다라는 부분까지가 이 구성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확장적 문체에 대해서 조금 더 정리해 보면은 특정 대상이나 상황 등에 대해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를 나열하거나 덧붙여 반복하고 부연하는 식의 문체이다. 그래서 이거는 판소리에서 주로 나타나는 특징이고요. 그래서 내용 중에 굉장히 흥미롭거나 재미있는 부분들을 확장적 문체로 표현하여 장면의 극대화, 부분의 독작성과 같은 효과를 갖고 온다. 그러니까 재미있는 부분을 늘리는 거죠. 그리고 나열해서 덧붙이고 반복하는 식의. 그래서 이러한 확장적 문체를 통한 장면의 극대화는 관객들에게 생동감과 현실감을 느끼게 하지만 너무 과할 경우에는 줄거리상의 불균형이 발생하기도 한다라는 부분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근원설화, 아까 나와 있었죠. 그래서 관탈민녀설화. 춘향전에는 탐관오리인 변학도가 춘향이에게 수청을 요구하는 부분. 연려설화는 변학도의 수청 요구를 거절한 춘향이 시련을 겪지만 결국엔 끝까지 정절을 지키는 거. 그 다음 염정설화는 남녀 간의 사랑인데 춘향이 이몽룡과 사랑에 빠지고 외부적 요인에 의해 이별을 겪게 된다. 그리고 신원설화는 이제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을 풀어주는 거. 그래서 이몽룡이 옥에 갇힌 춘향을 풀어주고 백년 해로한다. 암행어사설화는 암행어사가 된 이몽룡이 남원에 출도하여 변사또를 징벌한다. 라는 부분까지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편집자적 논평을 좀 정리해 보면은 서술자가 진행 중인 사건의 인물의 언행들에 대해서 진행 중 사건이나 인물의 언행들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밝히거나 평가하는 것이다. 서술자가 이야기를 재미있게 이끌거나 독자의 동의를 구할 때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라는 부분들 그리고 또는 관심을 끌기 위해서 사건이나 인물에 대해 논평하기도 한다. 이것도 판소리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 이몽룡이 지은 한시를 보면은 이렇게 나타나 있죠. 그래서 이 보면 은유법, 그 주변의 사물들을 백성들의 고통에 비유한다. 그래서 술은 피이다. 그리고 안주는 기름이다. 그리고 촛불 눈물은 백성들의 눈물이고 노랫소리는 원망소리이다. 그 다음에 대구법은 첫 번째와 두 번째 구, 세 번째와 네 번째 구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이러한 한시는 어떤 기능을 갖고 있을까라고 보면은 민중의 분노를 대변하여 탐관오리가 가렴주고 하는 정치 현실에 대해서 비판함으로써 주제를 더 강화하는 거죠. 그러면서 사건의 극적 긴장감을 고조시키면서 새로운 사건을 예고한다. 이걸 통해서 암행어사가 출두하겠구나 이런 것도 알 수가 있겠고 이 시를 딱 들었을 때 운봉영장은 굉장히 긴장감이 들었겠죠. 이 사람 암행어사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한시가 되겠고요. 다음에 춘향의 말에 나타난 비유를 보면은 층암절벽 높은 바위 청성 녹죽 푸른 나무는 춘향 자신의 지조와 절기보다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 근데 여기 보면 이 바람이 바위한테 가고 눈이 푸른 나무를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다 외부의 탄압과 고난과 시련이 되겠죠.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변학도가 주는 그런 탄압과 시련이 될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춘향의 신분 변화를 보면은 예전에는 퇴기월매, 그러니까 은퇴한 기생의 딸이죠. 그래서 굉장히 비천한 신분이었는데 이몽룡과 혼인하고 변학도의 수청을 거부하고 이몽룡과의 재회를 통해서 결국에는 정려의 부인, 굉장히 고귀한 신분이 되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당시 사람들이 굉장히 원했던 게 이거였죠. 내가 비천한 신분에서 고귀한 신분이 되고 싶은 그런 당대 이제 백성들의 마음을 잘 담고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사 구조와 주제를 보면은 춘향과 이몽룡의 관계를 중심으로 보면은 춘향과 이몽룡이 사랑에 빠지고 그리고 이몽룡이 한양을 떠나려 이별했지만 결국에는 재회하는 주제를 보면은 신분을 초월한 변치 않는 사랑. 이 신분이 달랐잖아요, 둘이. 그죠? 신분을 초월한 사랑이 드러나 있다. 그 다음에 춘향과 변학도의 관계를 중심으로 보면은 민중이 지배계층의 폭정에 시달린다. 아까 관탈민녀설화 그 있었죠? 근데 그 민중이 지배계층에게 저항을 하고 결국에는 민중이 승리하는. 그래서 불의한 지배계층에 대한 항거가 드러나 있다. 네, 마지막 고전소설의 특징을 보면은 행복한 결말이 되겠죠. 그래서 춘향으로 정렬 부인에 봉하신다 하고 호조, 이조판서 그리고 관직이 대대로 이어진다. 이거는 신부를 초월한 사랑이 결국엔 사회적으로 승인을 받고 그다음에 대대로 부귀영화를 누린다. 그러면 이제 판소리계 소설이 뭔가라는 걸 보면은 판소리 사설을 소설로 바꾼 거. 그래서 구어체, 말하듯이 하는 거, 그 다음에 율문체에 기초하고 있다. 소재나 주제가 다양하고 해학, 풍자가 굉장히 많이 드러나 있고 조선 후기 서민의식의 성장을 확인할 수 있다.